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토크 방입니다. 어느덧 2026년 1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1월 현안으로 전국적인 행정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 여파, 칭따오 심사, 4.3 왜곡 논란 현수막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철수 헤드라인 제주 대표 기자, 부남철 삼다일보 편집국장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6일이죠. 김민석 국무총리가 행정통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교부세의 2차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대전, 충남에, 광주, 전남에, 대구, 경북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잠시 중단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는 제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예상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방선거 앞두고 광역 행정통합 이슈가 아마 지방선거에 아마 최대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만, 이번 정부의 인센티브 발표를 이렇게 좀 바라보면서 좀 제주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걱정되는 점이 많다. 좀 이렇게 좀 생각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5국 3특 전략부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5국 3특 전략 이란 전국, 지금 수도권 중심의 1국 체제를 전국을 5개 광역 체제로 이렇게 나누고, 또 3개 특별자치도, 제주도, 전북, 강원도 이렇게 해서 총 8개 체제로 나눈다는 거거든요. 물론 세종시가 있습니다만 세종시는 특별시이면서도 이재명 정부에서 행정수도 조성을 한다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세종시는 별도로 놓고요. 좀 그렇게 해서 지금 행정통합이 이렇게 좀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좀 생각외로 이재명 정부에서 굉장히 속도를 좀 빨리 가져 나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전에 뭔가 좀 결판을 내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제주도에서도 5국 3특 체제에서 제주도의 위상, 제주도의 발전 전략도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속에서 이렇게 좀 녹아들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면은 그렇게 큰 뭐는 없는데, 다만 이번에 김민석 총리가 발표한 인센티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 굉장히 우려스러운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재정 지원 문제인데, 자, 통합 행정 체제를 이렇게 구축할 경우에, 행정시 단위가 이렇게 통합될 경우에 1년에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을 지원한다는 아주 파격적인 전략.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교부세와 같은 것도 통합행정시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이전이 올해 상반기 중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이 정부에서 이렇게 수립될 예정인데, 여기에도 우선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좀 발표하면서 제주도로서는 굉장히 사실 기분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런 발표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지 않나 봅니다. 뭔가 특별자치도를 출범한 지 20년이 지났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파격적 이렇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제주도 입장에서는 좀 이번 기회에 좀 적극적으로 제주도의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게 이제 수면 위로 올라왔고, 그냥 단순히 던지는 게 아니라 총리가 직접 발표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제시했다라는 건 지방선거를 뒤흔들 내용이다. 그리고 벌써 판은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왜냐하면 찬반이 또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특히 야당 쪽에서는 이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고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행정통합이 어떤 시범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균형 발전 핵심 수단으로
명확히 했다라는 데 중요한 점이 있고, 제가 우려하는 건 아까 윤 대표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제주로 들어왔을 때, 제주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는 제주도의 주민주도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은 명시가 돼 있지만, 지금 이런 메가 트렌드, 광역화되는 속에서 제주가 아직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유보시켜놓은 행정체제 개편의 동력이 오히려 약화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그 좀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좀 한마디 좀 덧붙인다면, 네. 뭐 제주도 특별자치도가 그 2006년 7월 1일을 출범해갖고 올해로 20년을 이렇게 맡게 되는데, 그동안 정부에서는 줄곧 뭐 국방과 외교를 제외해서는 전부 이렇게 제주도의 권한을 이양하겠다, 자,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동안 사실 뭐 파격적인 뭐 재정 특례 없습니다. 네. 제주도에서 계속 제도 개선 통해서 뭐 재정 특례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지만, 재정과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자꾸 그 지역 형평성 논리를 들면서 굉장히 거부해왔거든요. 좀 그러던 정부가 지금 제주 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안 하면서 새로운 그 통합 그 행정시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재정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좀 뭔가 이건 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정부의 입장에서도 최소한 기존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뭔가 좀 확고한 그 의지를 좀 표명함 속에서 좀 추가적으로 통합 그 인센티브도 이렇게 좀 제시했어야 되는데, 약간 뭔가 좀 순서가 바뀌었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좀 이렇게 되면 지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좀 타당성 논란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뭐 분함철 국장이 얘기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칫 역주행으로 비춰질 수도 있다. 정부는 광역으로 가는데 광역으로, 제주도는 다시 기초로 이렇게 나누자고 한다. 또 행정구역도 2개인 것을 오히려 3개, 4개로 이렇게 좀 가려고 한다. 그럼 정부 차원에서는 상당히 좀 정부의 그 기조와는 약간 좀 역행하는 걸로 이렇게 좀 비춰질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좀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이렇게 다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정부를 설득하기는 쉽지가 않다. 또 논리 개발도 좀 종전보다도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물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그 도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의 그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뭐 이것과 별개로 5국 3특 체제의 그 지방 성장 전략, 국가 균형 전략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대한 이 기조 앞에서 과연 제주도의 논리가 좀 이렇게 설득이 되겠는가? 또 정부가 설령 이걸 뭐 제주도 공약으로 이걸 포함시켰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실행이 되겠는가? 이게 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 지사가 결단을 뭐 저희들이 자꾸 뭐 요구도 얘기를 했지만 그걸 받아들인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유보를 시켜놨는데, 정부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타당성 논란에 대한 이제 갈등은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완전히 증폭될 것이다, 극대화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거기에서 지금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게 제주도가 답을 해야 되는데 그 답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게 과연 물어볼 건, 통합을 하면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했을 때 재정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질문에 대해서 과연 제주도가 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는 구조에서, 그러면 반대측, 그러니까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반대측에서는 그러면 정부 통합과는 엇나간 상황에서 이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프레임을 만들어가면서, 이게 이제 정부 정책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선거적, 정치적 프레임으로 다시 바뀌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이번 선거에서 뜨거운 이슈로 이제는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만약에 지사가 저번에도 이게 민선 9기에서 이거를 계속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지사가 만약에 재선에 출마를 한다면 이거를 정책으로 공약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그 반대측,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반대 논리에 대해서 어떠한 프레임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프레임을 전환시키지 못한다면 반대측 논리에 이제
휘말리고 이 행정체제 개편은 완전히 유보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제주도 입장에서 그동안 저희들이 3년 동안 공들였던 걸 생각하면 어떤 프레임 전환이 시급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공공기관의 경우 이제 제로섬 게임입니다. 뭐 특별자치도나 뭐 지역적 특성을 내세워서 뭐 제주도로서는 좀 굵직한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자칫 우선권을 이제 뺏기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그런 우려가 아마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제로섬 게임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익을 보게 되면 그렇죠. 다른 한쪽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공공기관 뭐 이전에 그 하는데 이번에 그 대상 기관이 몇 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0개다 했을 경우에 5국 체제로 가는 지자체에 20개를 주게 되면 나머지 그 10개를 갖고 그 타 시도에서 다른 그 시도에서 이렇게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굉장히 좀 불합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2023년에 재외동포재단이라는 그 혁신도시의 그 상주 기관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재외동포청으로 이렇게 승격하면서 인천으로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제주도는 기존에 있던 공공기관보다도 오히려 하나가 더 줄어든 상황이고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하나가 이렇게 좀 다시 이렇게 이전됐기 때문에 다시 하나는 일단 채워두고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데 하나를 재외동포청에 준하는 기관을 하나 채우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금 2차 공공기관 맞습니다. 배정 논의에 이렇게 들어가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오영훈 지사 생각은 자, 1순위는 한국공항공사, 2순위는 한국마사회 이렇게 됩니다. 물론 나머지 또 기타 기관 뭐 3순위부터 쭉 뭐 있긴 합니다만 1순위와 이상은 최소한 공항공사와 마사회 정도는 와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근데 공항공사나 이 마사회에 타 지역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탐내는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고. 근데 김민석 총리가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5국 체제로 가는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배정하겠다 했거든요. 그럼 설령 제주도에 3개를 2개 내지 3개의 공공기관을 이렇게 유치해 온다 하더라도 사실 퀄리티가 문제거든요. 정말 양질의 이런 공항공사나 마사회급 정도 되는 기관이냐 아니면 사실 이것보다는 규모가 좀 작은 데냐 지금 이런 문제도 사실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아무튼 뭐 결론적으로 정부의 그 공공기관 인센티브 제시는 제주도로서는 정말 발등의 불이다. 지금 이대로 뭐 지금 강원도하고 전북하고 공동 성명 냈다 하는데 또 세종하고 저는 이거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못마땅합니다. 왜 같이 공동 성명 내는가? 공공기관 세종시는 행정 수도가 조성될 특별시입니다. 제주도하고는 고민이 다릅니다. 거기는 가만히 있어도 행정 수도가 이렇게 조성되고 정부 기관이 전부 들어옵니다. 국가기관이. 강원도나 전북 지금 현재 제주도보다 공공기관, 국가기관 더 많습니다. 제주도가 굉장히 열악하고 지금 최하위 그 공공기관 유치로 보면 거의 가장 17개 시도 중에 가장 그 후순위에 이렇게 속하는 지역인데 그렇다면 제주도가 단 하나라도 더 받기 위해서는 똑같이 전북과 강원도와 똑같은 목소리를 내면서 공공기관 불이익 주지 말라 이렇게 성명 낼 게 아니라 제주도는 더 많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영훈 도정뿐만 아니라 제주도에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또 지역 출신 국회의원 가만히 있어서 안 되고 지역 정치권도 함께 공공기관 유치에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저는 확실한 거 아닙니까? 게임의 룰은 완전히 바뀌었고 그동안 저희 제주도가 얘기했던 건 특별자치라는 특별자치도다. 그리고 국가정책의 실험 테스트베드다. 그리고 지역성, 그냥 섬지역이라는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제주를 지원해줘야 된다는 논리를 앞세웠는데 이제는 이 논리가 먹혀들이지 않는다라는 점을 인식을 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지금 뭐 지방선거 과정이지만 그거는 선거의 문제고 도의 정책 이반자, 정책을 꾸려나가는 사람들은 대체 불가능성을 이제 내세워야 되지 않느냐. 제주도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뭐 우주, 해양, 기후, 에너지 이런 부분에 대체 불가능성을 내세우면서 특화된 기관들을 제주에 달라라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냥 기다리다 보면 주겠지가 아니라 정확히 명시를 해서 이 기관을 우리가 유치하겠다. 그리고 거기에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적극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을 보여야지 예전같이 우리 특별자치도니까 특별하게 대우해달라. 이제는 다 특별인데 뭐 특별하게 해줄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특별자치의 가치를 내세울 게 아니라 이제는 아예 우리의 특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그런 기관을 유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 제주 칭다오 노선이 논란입니다. 물동량 부족과 손실 보전금으로 적지 않게 도마에 오르고 있는 가운데 중앙 투자 심사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동안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제주도가 행안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했더니 예상과 달리 받아야 한다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적지 않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법제처까지 받아보겠다라는 입장인데 이번 결정과 과정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좀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 시대 아닙니까? 예. 그럼 지자체에 어느 정도 권한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자체적인 조례가 있다면 예. 그 조례에 우선해서 약간 그걸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좀 생각을 합니다. 행안부에서 물론 나름대로 이렇게 판단했더니 법령과 조례의 근거 명시된 예산 외의 의무 부담인가 했을 때 예산 외의 의무 부담으로 이렇게 판단하면서 투자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내렸는데 저는 어떤 근거로 그럼 그럼 제주도에 조례가 있다, 또 협정도 도의의 동의를 다 받은 것이다. 예. 이미 그거에 따라서 예산도 편성했기 때문에 손실 보전금 등에 대한 그러면은 이게 왜 행안부에서는 예산 외의 의무 부담으로 이렇게 판단한 것인지 저는 좀 사실 개인적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행안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법제처 심사가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그 법제처 심사에서 제주도가 생각했던 것처럼 굳이 이거는 투자 심사 대상이 아니라 도의의 동의 절차까지 잘 거쳤으므로 그걸로 이미 의무 부담 대상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제주도로서는 굉장히 큰 좀 약간 파장과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노선, 제주 칭다오 노선의 성패를 떠나서 제주도의 행정 판단 체계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는 극명하게 보여줬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게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우리의 조례 그다음에 도의회 심사를 다 거쳐서 간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반대로 손실 보조금 문제로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서 제주도는 정책적 보조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행안부는 수년간 손실 보조가 전제된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조를 제주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단기적 보조가 아니라 지속적인 재정 투입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판단을 해버렸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서 중앙투자심사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면 제주도가 이거를 하기 전에 내부적으로 분명히 법적 검토를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했겠죠. 예. 네, 그리고 외부 자문도 구했을 거고. 그런데도 행안부에서 이런 판단을 내렸다라는 건 제주도의 어떤 정책 판단에서 너무 속도에만 급급했던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법제처 해석은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가 원하는 쪽으로 해석이 나온다면, 유권 해석이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반대되는 게 나와서 이게 중투 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버리면 이거는 어떻게 문제가 이제 엄청 커지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참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이게 이 부분 문제를 보면서 하는 건 아까 이게 앞에 얘기했던 광역화와도 문제가 되는데 정부가 제주 특별자치도를 바라보는 게 특별자치도라고 하면서도 결코 특별한 자치권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제주도가 우리 스스로가 조례, 도의회 심사를 통해서 정책을 추진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아직도 제주도를 특별하게 보지는 않고 있다. 그냥 종속된 도 하나로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거는 이제 참 씁쓸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법제처에서 이제 투자 심사 대상이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뭐 제주도로서는 더욱 난처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실제 이제 중앙투자 심사를 받았을 때 행여 부적격이라고 나온다면 그럼 이 사업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대한 걱정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는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예. 사업이 일단 중단될 수밖에 중단. 없는 거고요. 예. 아마 정부에서도 이게 그 투자 심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면 아마 이건 당장 그 시정명령 또는 그 예. 중단, 그 사업 중단에 대한 아마 요구가 아마 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뭐 당연히 그렇게 좀 되는 거고요. 그걸로만 끝나면 참 좋은데 그 사업이 중단되면 당연히 그 두 번째로는 그 우리가 선사 측과 제주도 간에 맺은 그 협정서에 그렇죠. 따라서 네. 그 손실 보전의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계약서상에는 그 3년간 이렇게 운항을 한다. 네. 그 3년간은 그 손실이 발생하면 제주도가 보전한다. 물론 중간에 제주도가 중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선사 측에서의 사정으로, 중국 측에서 사정으로 할 때는 뭐 3개월 전에 제주도에 알려야 되고 또 어떻게 좀 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만 제주도가 불가피하게 중간에 중도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조항은 물론 협정서에는 없습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괄적으로 이렇게 살펴볼 경우에는 손실 보전 3년에 대한 그 기간 보장을 했기 때문에 그 3년 이내에 아마 중단이 됐을 경우에는 그 위약금이 그렇죠. 상당하지 않을까 예. 이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단지 그게 그 투자 심사 절차 위반으로 이렇게 그 결론이 날 경우에는 제주도 그다음에 담당 부서, 담당 공무원들이 이건 문책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아마 감사를 통해서 이거에 대한 문책 요구까지도 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부적격이 나올까는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행안부에서도 지금 지적하는 부분은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 투입 방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내리기보다는 물류 노선 자체는 유지하되 재정에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수정을 해라라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는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기대를 해보는데 결론이야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주도는 지금부터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어떤 부적격이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재정 책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또 다른 이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진짜 물먹는 하마를 넘어서서 제주도 최악의 정책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주도가 지금 뭐 준비를 하고 있겠죠. 지금부터라도 부적격의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럴 때 접을 것이냐. 과감하게. 아니면 조금 수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중투 심사 뭐 결국 이 사업의 경쟁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보는 문제인데 연초 들어서도 이 물동량 실적이 기대만큼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실적이 좀 나와야 심사를 받을 때도 좀 좋을 텐데 제주도가 이번 정기 인사를 단행하면서 뭐 국제 물류 추진 단장까지 신설했습니다. 좀 이 물동량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새해 들어서는 조금 나아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하는데 1월 들어서도 좀 나아지지 않습니다. 지금 13항차까지 그 지난주까지 13항차까지 이렇게 운항이 됐는데 총 그 선적 물량이 283 컨테이너밖에 안 됩니다. 자, 항차당 손익분기가 200 컨테이너라고 하거든요. 네, 뭐 200, 근데 예. 지금 13번 운항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합쳐도 283 컨테이너를 살짝 넘었다. 283 컨테이너니까. 자, 이제 한 번 운항해서 그 손익분기에 할 정도의 수준 물량밖에 좀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여기에 283 중에, 컨테이너 중에서도 제주에서 나간 그 물량은 몇이냐면 49 컨테이너밖에 안 됩니다. 항차당 한 3컨테이너 정도. 또 지금까지 13번 중에 3번은 빈배로 운항됐습니다. 굉장히 그만큼 물동량이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다행스러운 건 용암수도 약간 그 물량이 늘고 있고 그다음에 중고차가 최근에 이렇게 했습니다. 컨테이너 하나에 아마 중고차 4개를 이렇게 실을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좀 파악해 본 바로는 한
한 16대 정도 중고차, 뭐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한번 이렇게 시범적으로 한번 실어서 한번 해봤다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럼 중고차 시장이 아마 제주도에서 좀 활성화된다면 중고차 수출은 아마 제주에서 직접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뭐 사회자께서 말씀했지만 제주도가 정기 인사에서 이번에 별도의 그 조직까지 꾸리면서 물동량 확보에 이렇게 좀 나섰습니다만 아직 그 손에 잡히는 아직 확실한 그 로드맵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열심히 한번 이것도 마케팅 해보고 또 현지에서도 마케팅 한번 해보겠다는데 현지에서 마케팅 하는 거는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중국 선사로 하여금 이렇게 물량을 들어오는 거고요. 문제는 수출 품목이거든요. 예. 수출 물량을 얼마나 좀 늘릴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지금 1월입니다만 2월, 3월, 4월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야지 개선되지 않고 지금 1월의 실적이나 2월 실적, 3월 실적 똑같다 하면 제가 볼 때는 5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전에서 이 문제 거의 뭐 쟁점으로 해서 뭐 차기 도장에서는 아마 이걸 재검토하겠다는 얘기까지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영훈 지사가 연임이 되면 문제없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도정에서 교체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제물류추진단을 왜 이제야 만들었는가. 예. 왜냐하면 지난해 저희들 팡에서 이 이슈를 얘기할 때마다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된다 얘기를 했는데 뭐 이제 만들었다는 건 그나마 업무의 일원화를 했다라는 거는 긍정적으로 보지만 제가 이 내용 이게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중투심사에서 이제 우린 이걸 만들었으니까 조금 더 할 수 있다라고 이제 그런 논리를 가져간다면 오히려 중투에서는 반대로 물어볼 겁니다. 물동량이 부족하니 이제 조직을 만들었느냐, 그리고 조직을 만들었으면 물동량이 늘어날 거냐 라는 질문이 나올 텐데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건 오히려 마이너스 감점 요인이 된다. 특히 중투가 뭐 지역균형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재정적인 부분만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과연 제주도가 이 물류추진단을 만든 게 긍정적인 역할을 할 거냐에 대해서는 어떤 앞으로 제주도 내부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될 수 있지만 정부 차원, 특히 이제 중앙정부의 이 중투심사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제 논란이 일어났을 때는 양날의 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제주 칭다오 노선 앞으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일단 뭐 좀 물동량을 좀 늘려나가는 게 가장 시급한 과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주도에서는 칭다오 항로 개설하면 우리가 물류비가 이렇게 절감되고 예. 또 수출이 이렇게 수출 경쟁력이 이렇게 강화될 것이다. 또 뭐 무역협회 관계자가 언론 기고에 쓴 글을 이렇게 봤더니 제주도의 그 수입품 품목의 유통 구조가 개선될 것이다. 지금 제주도에서 중국산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수입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 육지부를 통해서 이렇게 물류가 내려오기 때문에 수수료가 더 붙어서 제주도는 제주도민들은 좀 약간 비싼 가격에 그걸 구입한다. 근데 이렇게 직접 수출이 이렇게 통로가 할 경우에는 제주도의 수입품 유통 구조도 상당 부분 이렇게 좀 바로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그 아마 전망을 내놓으면서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그 했던데 물론 그 칭다오 노선이 굉장히 앞으로 좀 전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그 문제는 지금 물동량 자체가 없어서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화물선은 거대한 화물선이 계속적으로 매주 이렇게 운항되고 있는데 저걸 매주 운항할 필요가 있을까? 차라리 월 1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계약상 3년이 확정됐기 때문에 뭐 연간 52항차 운항한다라는 게 아예 계약 조건이 명시된 상황이기 때문에 52항차가 아니라 30항차로 줄입시다라는 얘기를 지금은 뭐 하기도 좀 약간 어렵죠?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이 3년은 어차피 한 것이기 때문에 3년 내에 확실한 뭔가 좀 결론을 보겠다. 여기서 뭔가 성과를 하나 얻어내겠다. 이런 각오로 아마 제주도에서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모든 명분, 취지, 다 좋습니다만 저는 딱 한 가지.
약간 서둘렀다. 개항 자체는 취지는 정말 좋았고 명분도 정말 좋았는데 서둘렀다. 항로가 개설된과 동시에 취항 일자를 너무 서둘러서 잡았다. 좀 최소한 물동량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는 방안, 대안, 로드맵까지는 어느 정도 그린 다음에 약간 좀 천천히 한 템포 늦게 해도 되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왕 뭐 시작한 거 뭔가 좀 성과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네. 윤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이 출발 논리는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출발 논리는 좋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현실과의 간극을 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우선 문제점이고, 제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건 그 아까 3년 동안 이게 지금 저희들이 손실보전금을 줘야 되는데 돌발 상황인 중투심사 의무화가 돼버린다면 오히려 제주도는 그거를 수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갖고 중국 선사, 이거는 국제 분쟁이 아니라 하나의 업체와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선사에 대해서 국제 상사 거래를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때 그 계약을 조건을 변경하는 그런 협상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이 어렵게 만들어 놓은 항로를 폐쇄한다는 거는 아쉬운 일이고, 그리고 아까 윤 대표께도 얘기하셨지만 장기적으로 봐야 될 노선이기 때문에 그 노선을 어렵게 만드는 걸 또 쉽게 포기해버린다는 건 또 저는 정책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정책은 유지하되 계약 조건의 변경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들을 빨리 고려해서 찾아내서 그거를 유지해 가는 게 좋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 현안입니다. 4.3 왜곡 논란 정당 현수막입니다. 국가유공자 지정 논란을 빚은 박진경 대령의 4.3 행적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제주도가 안내판을 세우자 모 정당이 4.3은 남로당 제주도당이 일으킨 공산 폭동이라는 현수막을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정당 현수막을 함부로 철거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었는데 제주도가 과감히 행정 대집행을 단행했습니다. 이번 결정 과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뭐 강제 철거한 것은 굉장히 좀 당연하고 저는 적절한 대응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제주 4.3 특별법에 제주 4.3의 그 역사를 왜곡하거나 그 유족의 그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규정이 없어서 지금까지 강력히 대응을 못 해왔거든요. 예. 또 현수막 문제는 또 뭐 정당 현수막이 그 특수한 그 법상 법률상 약간 좀 폭넓게 허용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좀 강력한 제재를 못 해왔는데 다행스럽게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군지 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제정해서 각 지자체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뭐 제주도로서는 4.3 특별법에 따른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이렇게 군지 규정, 이것도 명분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가이드라인, 그 행안부 가이드라인까지 더하면서 이번 강제 철거의 명분이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박진경 그 대령의 추도비가 있는 그 앞에 내걸린 현수막이거든요. 제주 4.3을 공산 폭동이라고 이렇게 규정했기 때문에 명백한 그 왜곡이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렇게 좀 철거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그 현수막이 붙인 위치가 물론 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니라 박진경 대령 추도비 앞이다. 왠가 여기 국가유공자 지정으로 이렇게 논란이 빚어지니까 제주도와 그 4.3 평화재단, 그 다음에 4.3 유족회가 작년 12월에 그 앞에 박진경 대령의 그 4.3 당시 행적을 그대로 담은 이렇게 안내판을 세워둔 것이면 그 안내판의 내용을 사실 그 가리기 위해서 사실 현수막이 이렇게 붙여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철거 조치는 그래서 당연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럼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가 왜 거기 있는가? 추도비 하니까 마치 제주도에서도 그분의 그 사람의 공적을 이렇게 기리는 것 아니냐고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추도비는 1952년에 군경원호회라는 단체사가 설치한 겁니다.
자, 군경단체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 1952년은 저 6.25 전쟁 기간 중 아닙니까? 전쟁이 기간 중이고 또 제주 4.3이 아직 완료가 안 된 그 상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민으로서는 4.3의 그 극심한 그 공포를 느끼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추도비를 거기서 군경 추도비를 세웠다 하더라도 제주도민들은 차마 그거에 대해서 뭐 그렇죠. 반대할 그 입장을 당시에는, 내놓고 말고 할 그런 당시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추도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3 특별법에 보면 제 4.3은 공산 폭동이라고 그 현수막이 규정돼 있지만 그것은 부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국가가 확정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현수막을 허용한다, 부착을 허용한다라는 건 우리 법률을 위반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 행정대집행은 타당했다. 그러면서도 하나 더 이제 조금 더 제주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이번에 행정대집행이라는 선택의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이걸 일회성으로 끝날 게 아니라 중앙정부 또 선관위에 그 정당 현수막에 관해서 제도적으로 개선할 제도적으로 개선해달라라는 그 논의를 던져서 그 논의를 확대시키고 그거를 명문화시켜버리는 게 필요하다. 그런 노력까지 했을 때 이 제주 4.3을 왜곡하는 이런 행위가 앞으로는 근절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조금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박진경 대령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 여부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조만간에 결론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이게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최소한 다가오는 4월 3일 그 4.3 추념식 전에는 이 문제는 정확하게 좀 정부에서 결론을 내줬으면 좋겠다. 다른 정부도 아니고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에서 그 이재명 정부의 국가보훈부에서 박진경 대령에 대해서 이렇게 국가유공자 그 증서를 이렇게 발급했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이해하기 힘든 일입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는 그 지시에 의해서 보훈부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또 국방부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전해들은에게는 뭐 지정 취소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뭐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이렇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이 모호하다. 박진경 대령이 왜 국가 유공자로 지정됐는가? 또 무공 훈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가 유공자로 지정되는데 무공 훈장은 그러면 또 왜 받았을까? 이렇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무공 훈장을 받은 시점은 두 번이 있었는데 전부 6.25 전쟁 기간입니다. 6.25 전쟁 기간에 이렇게 그 두 번에 걸쳐서 그 무공 훈장을 이렇게 받게 됐는데 그럼 전쟁에 전시에 그 참전해갖고 뭔가 공을 세웠는가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진경 대령은 제주 4.3 그 진압 작전을 이렇게 진두지휘하는 과정에서 그 지금 제주도에 그 부임한 지 한 40여일 만에 부하들에게 암살을 당했거든요. 그럼 48년도에 맞습니다. 사망을 했는데 52년과 1950년과 52년에 이렇게 훈장을 받았다. 이거는 정확하게 4.3 그 진압 작전에 대한 공로로 받은 것이다. 뭡니다. 그럼 4.3 진압 제주 4.3이 4.3 특별법이나 4.3 진상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무고한 양민이 학살당한 사건이다. 즉 가해자는 국가 공권력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럼 가해자에게 훈장을 주는 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혀 맞지 않고요. 요즘 그 내란 혐의로 해서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부터 뭐 전직 뭐 총리, 장관 전부 이렇게 법정에 세워지는 일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거는 역으로 말하면 그럼 내란 혐의가 유죄 판결 받은 사람에게 내란 내란 상황 때의 공을 인정해서 훈장을 주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박진경 대령에 대한 이 훈장은 하루빨리 이렇게 취소시켜야 되고, 자, 무공 훈장이 취소됨과 동시에 바로 국가유공자 지정도 이렇게 취소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관련해서 국가보훈부에서 지난 22일에 그 절차적 이제 유공자 등록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를 지켜보겠다. 문제, 예. 보니까 밝힌 걸 보니까 그 법률이 정한 유족이 아니고 양손자가 등록을 신청했고,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서울보훈지청에서 승인했다. 이거에 대해서 권오을 장관이 모 방송에 출연을 해서 손자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잘못됐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까 윤 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4월 3일이 오기 전에 이 부분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중앙 정치가 조금 복잡해서 요새 뭐 선거를 막 앞두고 각 당에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조금 뭐 당장 내일이다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4.3이 다가온다라는 건 이제 각 여야 정당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 추념식에 참석을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다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가유공자법에 보면 아까 그 부남철 국장이 얘기했듯이 그 국가유공자 지정을 이렇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본인이나 직계 부모, 그다음에 그 직계 자녀로 이렇게 제한됐거든요. 그럼 그 손자는 신청할 자격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했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이거는 국가보훈부가 심의 과정에서 굉장히 졸속적 부실 심의를 했다는 걸 반증합니다. 이걸 권오을 장관이 이렇게 고백을 한 건데 권오을 장관은 마치 이걸 잘못된 걸 이제야 바로 잡았다 하지만 사실 치명적 실수를 했다. 이거는 앞으로 이걸 어떻게 이렇게 바로 잡을 것인가? 그럼 그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신청해서 발급한 것이기 때문에 원인 무효로 봐갖고 바로 직권으로 취소시킬 것인가? 아니면 보훈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절차를 거쳐서 취소 여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인가? 아마 둘 중 하나. 전자하면 아마 더 빨리 결정이 나올 거로 봅니다, 저는. 근데 후자로 가면은 조금 약간 길어질 수도 있겠다. 이번 이 사건, 이 사례와 관련해서는 부실 심의를 한 보훈부에 대한 뭔가 좀 이거 문책이 따라야 된다. 저는 이건 뭐 장관 경질까지도 한번 검토해 볼 사안 아니냐 생각을 합니다. 뭐 저는 그 보훈부의 뭐 문책이나 이런 거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지만 그 절차적 정당성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취소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반대쪽의 입장 또 갈등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조금 시간은 걸리겠지만 처리해버리는 게 원만한 해결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4.3 왜곡 폄훼 결국은 4.3 특별법 개정안의 이제 처리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는 됐는데 처리는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좀 정치권의 반응이나 앞으로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에도 약간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12월에 박진경 대령 그 국가유공자 지정구의 파문이 이렇게 발생하고 하니까 제주도 김한규 국회의원이 다시 그 4.3 왜곡 그 처벌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발의는 했습니다만 이게 처음도 아니고 예전에도 계속적으로 발의했지만 상임위까지는 어느 정도 이거 논의가 좀 됩니다. 근데 법사위 단계에서는 굉장히 처벌까지는 약간 의견이 굉장히 많이 엇갈립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4.3 특별법 그 13조에 보면 희생자 및 유족의 권익 보호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사실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13조에 이런 규정이 명문화되어 있지만 문제는 그럼 아니 된다라고 했는데 만약 아니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처벌 규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인데 법사에서는 약간 이게 위헌의 소지도 있다. 왜냐하면 아까 표현의 자유다 뭐다 하는데 이 왜곡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저런 이유를 통해서 또 굳이 이거는 개별법 그래서 명예훼손하게 되면 지금 형법상 명예훼손죄 처벌 규정도 있고 하니까 그걸로 하면 되지 않나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요. 그래서 의견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렇게 표출되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좀 여러 가지 좀
나타나는 상황들, 전에 뭐 태용호 전 의원의 그 얘기도 있었고, 서북청년단 단원들이 4.3 때만 되면 제주도 와서 굉장히 주장하는 역사 왜곡 논리도 좀 있고 한데, 이번 기회에 바로 4.3 특별법을 통해서 처벌 규정까지 바로 이렇게 좀 명시하는 게 낫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제는 뭐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뭐 이런저런 변명을 좀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다수당이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만 분명하다면 저는 4.3 특별법 개정안 이번 그 4.3 추념식 전에 좀 여야가 합의로 한번 좀 통과시켜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만은 지금 현재 4.3 특별법이 지금 계속 보류되는 거는 구조적 지연이다. 지금 내란 작년 이제 벌써 2년 전이네요. 그러니까 내란 사태와 뭐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갈등, 진보와 보수의 갈등, 뭐 극우의 갈등, 그걸 거치면서 계속 지연돼 버렸다라고 과정에서 계속 밀리고 있는데, 하나 정치권에서 심각하게 봐야 될 것은 이런 왜곡 현수막, 그리고 왜곡 표현이 반복되고 이제 반복됐을 때 이런 사건들이 계속 쌓여간다면 법이 있는데도 막지 못한다. 그러면 이런 문제의식이 커지고 오히려 법이 우리 막지 못하니 계속하겠다. 그러면 이게 더 극한 표현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극한 상황으로. 그랬을 때 과연 정치권이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정치권은 이제는 결단하지 않은 책임 또는 결단했을 때의 부담 중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저는 결단했을 때의 부담을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4.3 관련해서 현안 하나만 더. 4.3 중앙위원회 또 뭐 지난해 4월 이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열리지 않다 보니까 각종 의결 절차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는데, 이 문제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뭐 국회에서 여야가 하루속히 4.3 중앙위원회 그 의원 추천을 좀 빨리 매듭지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지면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4.3 중앙위원회가 전체 25명으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17명이 그 민간 의원들입니다. 또 17명 중에서도 4명은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그래서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 이렇게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추천할 사람은 아마 내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2명 추천을 갖고 아직 이렇다 할 입장을 좀 내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4.3 중앙위원회가 완만하게 이렇게 안 되고 있는데, 문제는 4.3 중앙위원회가 이렇게 늦어지면서 그 유족이나 그 희생자 결정 심사가 늦어지는 것도 있고, 또 4.3 진상조사 보고서가 2003년도에 처음 이렇게 제정되고 지금 보완 용역이 이렇게 됐는데, 지금 초안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4.3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 문제, 진상조사 보고서에 대한 그 초안 심사도 아직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예전에도 4.3 중앙위원회가 장기간 열리지 못한 상황이 뭐 여러 번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 때에도 보통 보면은 4.3 추념식 전에는 한 번은 또 그 심사에서 결정해서 뭔가 발표하는 그런 액션이 있더라고요. 이번에도 아마 좀 최소한 4월 전에는 아마 매듭 좀 약간 중앙위원회 좀 완성시키고 일단, 좀 정상적으로 이렇게 가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이 합리적인 정당이라면 빨리 위원을 추천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 당 내부에 문제가 불거지고 뭐 하고 있지만 이거는 국가적인 국가 일이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희생자 지정, 그다음에 그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계속 일어나면 진짜 국민의힘이 정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있느냐. 그리고 국민의당, 제주도당 관계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빨리 처리할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그 1월 그 현안을 살펴봤는데요. 저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좀 걱정이 됩니다. 하나는 칭따오 투자 심사 관련의 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공공기관 유치가 지금 바로 눈앞에 다가왔다. 이게 두 가지 과제가 굉장히 좀 막중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 칭따오 그 투자 그 심사 절차가 과연 적정했냐, 이 논란이 좀 빚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되면 뭐 다행입니다만, 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귀결될 경우에는 굉장히 좀 제주도에서도 수습책이 마땅치 않지 않겠나 좀 생각이 됩니다. 걱정이 굉장히 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뭐 도의회는 한 발 빼서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공동 책임의식을 갖고 좀 적극적으로 좀 같이 머리를 맞대면서 해결 방안을 같이 모색해 나갔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칭따오 손실보전금 관련한 내용이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벌써 2년 전부터 굉장히 논의가 되어 왔고, 2025년 예산에도 반영됐고 또 2026년 예산에도 반영돼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도의회가 다 심사를 거쳤고, 물론 그 투자 이 절차가 과연 정당했느냐 아니냐도 만약에 잘못됐으면 면밀히 검토하지 못하면서 예산을 이렇게 동의해준 도의회의 책임도 적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도의회도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서 이 절차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어떻게 이거 물동력 문제 같이 할 것인가 좀 머리를 좀 맞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공공기관 그 선정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마 상반기 중에 아마 정부가 이렇게 결정을 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 문제는 지금 지방정부는 이미 선거 국면으로 전환됐다. 이거에 대해서 깊이 고민할 사람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에만 이렇게 맡겨서 될 문제가 아니다. 도의회도 나서고 지역국회의원도 나서고 또 지역에 있는 정당들도 같이 나서서 제주도가 공공기관 유치에 하나라도 좀 더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힘을 모아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초반에 얘기가 나왔듯이 제주도가 이제는 특별하다는 말에 기대어 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동시에 일반적인 지역으로 취급받아서도 안 된다라는 이제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특별자치도의 가치는 저희가 이제는 입증을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남은 과제라기보다는 방향이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를 제주도에 요청을 드리고 싶은데, 정치 일정에 휘둘리기보다는 원칙을 세우고 속도를 앞세우기보다는 정확한 완성도를 택해서 정책을 추진해달라. 이게 이제 민선 8기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기간에 필요한 내용이고, 앞으로 또 민선 9기를 시작하는 제주도에 또 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은 행정 통합에서부터 제주 칭따오 노선의 현실과 과제, 그리고 4.3 왜곡 논란 현수막 문제까지 짚어봤습니다. 각 사안마다 정책의 취지와 현실, 또 행정의 판단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차분히 돌아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토론이 현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